2021년 록시땅 미국 법인 파산 신청 1800년대 설립된 백화점 체인 벨크의 파산, 그에 앞서 2020년에도 이렇게나 많은 오프라인 소매업이 미국에서 파산했습니다. 이른바 리테일 아포칼립스의 상황은 한국도 비껴가지 않았죠.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점유율이 주가와 함께 떨어지고, 반대로 네이버와 쿠팡은 이미 한국 온라인 시장의 거대 공룡 추탑이 됐다는 거 이미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역시 모든 역사는 반전을 통해 일어나는 듯 싶어요. 네이버와 쿠팡이 자리 잡은 온라인 시장에 신세계 이마트 정 회장님이 이베이 코리아와 함께 등판, 신세계가 어떤 강점과 약점을 극복하면서 공룡들과의 싸움을 예고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 시점에 유통 공룡들의 몸집 키우기가 어떤 식으로 유통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지 다시 업데이트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가 이미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마트가 자회사 에메랄드 SPV를 통해서 이베이 코리아 지분 80.01%를 3조 원에 사온다는 소식을요. 심지어 추가 공시를 통해서 잔여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가진다고도 했는데, 콜옵션이 살 수 있는 권리니까 지분 100% 다 사올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쿠팡과 네이버의 경쟁 속에서 조용히 3위를 지키고 있는 강자인데요. 매출 규모는 5조 규모 이마트의 4배인 20조 원, 영업이익은 규모가 크진 않지만 흑자를 내고 있기도 하고, 취급 상품 수도 이마트 쓱닷컴의 10배 수준이니 이마트 입장에선 덩치가 더 큰 형님을 쩐으로 사온 셈이 된 것이죠. 어쨌든 이마트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로 단숨에 온라인 시장 빅3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지금 온라인 시장의 분위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쿠팡과 반쿠팡 연대의 세력 다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이 세력 다툼 구도는 3파전, 네이버와 이베이 코리아, 쿠팡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고요. 일단 제일 오묘한 게 네이버와 이마트의 관계죠. 이번에 네이버가 이마트와 함께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참전했다가 막판에 빠졌거든요. 상황이 이러니 네이버와 이마트 관계가 틀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이버랑 이마트는 올 초에 이미 이마트 1,500억 원으로 지분 약 3%, 신세계가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분 약 7%를 네이버 지분 0.16%로 막 교환하면서 반쿠팡 연대 만든다. 그때도 그런 말이 나왔었죠. 지분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신세계그룹이 물류센터나 오프라인 매장, 오랜 유통 경험을 갖고 있고, 네이버는 인공지능 같은 혁신 기술이랑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 여러 가지 한번 같이 해보자 약속한 상태고요. 네이버가 이번 인수에서 빠진 건요, 둘이 사이가 틀어져서라기보다는 이미 시장 점유율 1위인 상황에서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참여하면 독점 논란도 우려가 될 거고, 이미 규모가 더 큰 걸 갖고 있기도 하고, 혈맹도 맺어둔 상태라 신세계가 이베이 인수해서 잘 되면 네이버도 나쁠 거 없으니 굳이 나까지 나설 필요 없겠다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네이버와 신세계가 아닌 네이버와 이베이 코리아 연합이 쿠팡을 잡기 위해 함께 움직인다는 가정을 해보면 거래대금 46조, 시장 점유율 41%가 묻히는 것이니 시장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해질 것 같습니다. 쿠팡은 쿠팡대로 압도적 시장 점유율 1위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4,850만 명의 회원이라는 건 거의 한 집에 한 명은 다 쿠팡 쓰고 있다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배송이 너무 빨라서 한 번 쓰면 계속 사게 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재구매율이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끔 쿠팡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여전히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미 저도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쿠팡의 적자는 아시다시피 물류에 올인하느라 생기는 적자죠. 이미 30개 도시 170개 정도의 물류센터에 쿠팡맨만 10,000명이 넘는다는데,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땡긴 5조 정도의 자금으로 앞으로 투자를 더 하겠다는 의사는 이미 밝힌 상태고요. 이렇게 멈출 수 없는 로켓 투자 덕에 결과론적으로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경쟁력을 쌓아나가고 있어서 아무리 네이버랑 신세계가 협공을 해도 쉽게 1등의 자리가 대체될까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죠. 이런 말들 하죠. 가족 빼곤 다 남이라고요. 전 기업에도 이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네이버와 혈맹을 맺었다지만 네이버는 네이버고 이마트는 이마트거든요. 결국 이베이 코리아를 등에 업은 이마트가 독자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고, 내가 홀로 설 수 있어야 남과 협업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사와 대비해 가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전 이마트의 가장 큰 강점이 오프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리테일 아포칼립스라면서요. 왜 오프라인이에요? 옴니채널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해드렸지만 사람인 이상 우리가 사이버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발생을 전환해 보면요, 매장 가서도 내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는 그 제품을 온라인으로 배달시키는 게 훨씬 더 이득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배송 기지로 리모델링한 피킹, 패킹,
고르고 포장하고 하는 일명 PP센터에서 발생한 매출이 쓱닷컴 매출 21%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만 해도 이것저것 다 쓰지만 신선식품은 무조건 이마트 거를 쓱닷컴으로 배송시켜 먹거든요. 그래도 먹을 건 보고 사야지 하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에서 한번 시켜보시고는 괜찮네 하고 계속 저처럼 사시더라고요. 식음료의 온라인 매출 비중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확 늘었다는 게 이미 이마트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월마트가 비슷한 전략을 취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오히려 아마존이 홀푸드마켓이라는 오프라인 매장을 인수한 것만 봐도 어쩌면 쿠팡이 물류센터 다 짓고 나면 오프라인 마켓 인수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신세계랑 제휴하는 것도 오프라인의 강점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강점은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콘텐츠라면 오히려 네이버가 갑 아닌가요? 아니 유통사가 무슨 문화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유튜브 같은 그런 콘텐츠 말고요. 쇼핑을 하면서 외식도 하고 바람도 쐬고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야구장 가서 마시는 맥주의 즐거움, 친구랑 커피 마시는 즐거움, 뭐 이런 게 다 하나하나의 문화잖아요.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쇼핑하는 걸 우리가 문화라고 할 수는 없고, 이마트 지분 구조 보면 이미 이런 강점을 알고 있는 이마트가 오프라인에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님이 유통업의 경쟁자는 테마파크나 야구장이라고 하시면서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고양에 이어서 안성, 수원, 창원, 청라에 새로운 스타필드 짓고 계시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그 말 많았던 야구단 인수 비용 탑을 찍은 1,000억짜리 야구단 인수질도 있었죠. 자, 구단 이름을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하는 게 어떠냐? 아니다, 스타필드 와이번스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문화랑 유통을 섞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차별 포인트를 만들려는 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점도 있죠. 네이버는 5천만 명에 달하는 전 국민 가입자를 바탕으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출시해서 네이버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에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 시작하면서 민계, 빠르게 배송해줄게, 119달러 내면 배송은 물론이고 이것저것 음악, 게임 등등 혜택이 있거든요. 네이버도 이래요. 일단 들어보면 못 나가는 네이버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네이버가 중소상공인 키우고 콘텐츠 창작자 키우고 금융 키우고 하는 게 단지 여기서 돈 벌려는 게 아니라 결국 이 거대 생태계로 다 들어와 하기 위한 투자인 겁니다. 멤버십 자체로도 돈이 되고 기타 등등은 또 돈이 되고 뭐 그런 거죠. 배송이 부족하니 바로 CJ랑 손을 잡고 풀필먼트 얼라이언스 동맹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시장 점유율 30%를 목표로 달리고 있고요. 쿠팡도 이걸 좀 채워보려고 쿠팡 플레이 런칭하고 쿠페이도 있지만 플랫폼 생태계 면에서는 쿠팡도 네이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쿠팡이 배송 빼고 잘하는 게 있냐? 자, 쿠팡 플레이도 볼 게 없더라.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배송이 주는 가치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쿠팡도 약점이 많아요. 요즘 다 친환경 하는데 쿠팡은 물건 여러 개를 심지어 같은 브랜드에서 시키면 그거 다 다른 비닐에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쿠팡 안 써야지 다짐해도 자꾸 손이 가는 이유가 바쁘다 보니까 배송 빨리 해주는 게 최고더라고요. 자, 2,900원만 내면 심지어 당일에도 배송이 되는 쿠팡. 그 덕에 쿠팡을 끊기가 참 힘듭니다. 신세계나 네이버가 지금 열심히 얼라이언스 맺고 물류센터 짓고 해도 이게 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이미 2014년부터 여기에 거의 10년째 투자하고 있는 쿠팡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강점과 약점이 뚜렷한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건 덩치 키우기가 화두인 한국 유통시장에서 일단 우리도 덩치부터 갖추고 시작하자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문화든 오프라인이든 이 매출 규모로는 계속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이베이 코리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400억 정도로 크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서 수수료를 받는 오픈마켓 구조라는 점에서 이게 3조를 주고 살만한 것이냐 그런 고민도 있었겠지만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나 수치의 가치를 매기기보다 앞으로의 가능성과 그를 위한 투자에 더 몸값을 매겨주는 요즘 같은 투자 생태계에선 엄청난 무형자산을 가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주기에는 아까운 덩치 키우기의 마지막 기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덩치에 밀릴 일은 없으니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해서 달려나가는 건 이마트의 몫이겠죠. 이쯤에서 또 월마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상장 이후 지속해서 성장하던 월마트 매출액이 처음 줄어들기 시작한 건 2015년 수익성 부진으로 미국원에서 매장 158개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이때 월마트가 뭘 했냐면 이커머스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요. 그 상징적이었던 게 2016년 제트닷컴을 33억 달러 주고 인수하고 제트닷컴 창업자에게 이커머스 사업부 지휘를 맡겼던 일이에요. 처음엔 성과를 내던 월마트 이커머스는 결국 적자만 내는 골칫덩이가 됐고 2020년 제트닷컴
이마트닷컴 사업을 접는다는 발표를 했죠. 실패라고 하기에는 교훈이 컸던 인수였다, 이런 평가를 지금은 받고 있지만요. 어쨌든 월마트도 실패에 굴하지 않고 많은 브랜드들을 사들이거나 틱톡 인수까지 도전하는 마당이니 오프라인의 강점을 가진 이마트가 온라인 기반의 이베이 코리아의 가치를 잘 융합시켜서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이마트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앞서서 월마트의 옴니 채널을 벤치마킹했던 이마트이기에 이런 점을 아마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결국 소비자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선택하는 곳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빠른 게 좋으면 쿠팡, 야채 필요할 때 쓱닷컴, 금융까지 생각하고 포인트 적립해서 네이버 생태계 안에서 쓰려면 네이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독자적인 1등보다 많은 유통사가 각자의 강점으로 시장의 한 축으로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는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지만요. 사실 이번 이베이 코리아 인수까지 보고 있자니,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11번가와 아마존의 제휴, 롯데의 중고나라 인수 등등까지 고려해보니 정말 유통시장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를 업은 이마트의 미래 가능성, 여러분은 어떻게 점쳐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디서 쇼핑하세요? 자, 저도 이만 녹화 마무리하고 장 보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